코스피 8,800.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코스피가 무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 한국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뚫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가 매주 장보러 다니던 홈플러스, 그곳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국 매장 37곳이 영업 중단에 들어갔고 직원 월급조차 제때 못 주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선 사상 최고가 잔치, 한쪽에선 17년 만의 위기, 또 한쪽에선 대형마트의 붕괴. 같은 한국에서 같은 시기에 벌어지는 이 세 가지 풍경.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두 갈래로 출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환호 뒤에 가려진 우리 자산의 진짜 흐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외국 자본이 왜 한국을 떠나고 있는가? 둘째, 사모펀드는 어떻게 우리 기업을 갉아먹고 있는가? 셋째, 그래서 우리 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두 출혈이 우리 통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출혈입니다. 외국 자본의 이탈. 지난 6월 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1,530원이라는 숫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 1,530원을 넘긴 건 2009년 3월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휘청이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무려 17년 3개월 만에 그때와 같은 수준까지 환율이 올라온 겁니다. 게다가 환율이 1,500원대에 머문 게 무려 13거래일 연속. 이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이라는 말, 가볍게 흘려 들으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환율 폭등 뒤에는 외국인의 행동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19거래일 연속으로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66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찍는데도 외국인은 팔고 떠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가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야겠죠. 그러면 시장에 원화 매도, 달러 매수가 쏟아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나가는 수요가 꽤 있는 것 같다고요. 대통령이 환율 이야기를 직접 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왜 갑자기 한국을 떠날까요? 이유는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새 관세 폭탄입니다. 며칠 전인 6월 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에 추가 1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매기던 상호 관세가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다른 명분으로 바꿔서 다시 매긴 겁니다. 이게 7월 24일까지가 시한이라 미국이 더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이 추가로 부담을 떠안게 된 거죠. 둘째, 중동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협상으로 안 풀리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원유 100% 수입국은 직격탄입니다. 셋째, 한국은행이 손발이 묶였습니다. 환율을 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를 올려 미국과 격차를 좁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리는 순간 빚 부담이 폭발합니다. 빚투만 36조 원이 넘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환율도 못 잡고 금리도 못 올리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이러는 사이 외환 보유액은 한 달 만에 9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언제쯤 잡힐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견이 갈립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고점이 1,510원이라고 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 고점을 1,500원으로 봅니다. 즉, 안정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일부 모델은 6월 말 1,584원, 연말엔 1,600원대까지 본 곳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외국인 매도, 중동 사태,
트럼프 관세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풀리면 1,500원대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혈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출혈, 더 음습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사모펀드의 약탈입니다. 말이 좀 거칠죠? 그런데 정말 그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홈플러스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가보셨을 그 홈플러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올해 1월부터 임직원 월급이 제때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에 대금을 못 줘서 매대가 점점 자체 PB 상품으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전국 37개 매장이 2달 영업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마트 한 곳이 망하는 게 아니라 마트그룹 전체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멀쩡했던 대형마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사모펀드라는 게 등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를 2015년에 한국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샀습니다. 가격은 무려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7조 2천억 원 중 자기 돈은 일부고 무려 5조 원을 빚으로 끌어와 인수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영어로 LBO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차입 인수죠. 자,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5조 원이라는 빚, 누가 갚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빚낸 사람, 즉 MBK가 갚아야겠죠. 그런데 사모펀드 세계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 5조 원의 빚이 인수당한 회사,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장부에 떠넘겨뒀습니다. 자기들이 빌린 돈을 자기들이 산 회사한테 갚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홈플러스는 매년 엄청난 이자를 갚느라 영업이익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실제로 영업이익보다 이자가 더 큰 적자 상태가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모펀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약탈입니다. 홈플러스의 알짜 자산, 즉 점포 부동산을 하나씩 팔아치웁니다. 그렇게 점포를 팔아 약 4조 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점포 부동산을 팔고 나면 홈플러스는 그 자리에 임대료를 내며 장사해야 하니 또 비용이 늘어납니다. 빚도 갚게 시키고 자산도 빼앗기고 임대료까지 내게 만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1년 넘게 회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미국에서는 야만인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마트는 망해가는데 사모펀드는 이미 챙길 만큼 챙기고 나간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충격받을 만한 진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에 누가 돈을 댔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국민연금입니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조사 대상에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모펀드의 약탈 게임에 묶여 손실 위험에 놓인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세청은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을 MBK에 보냈습니다. 금감원도 본격 검사에 착수했고 상호펀드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너무 자유를 줬다는 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출혈, 사실은 한 뿌리입니다. 밖에서는 외국 자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갑니다. 안에서는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의 자산을 팔아 수익을 챙기고 빠집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그림입니다.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고 8,800까지 끌어올린 건 사실입니다. 상장사 자료를 보면 60%가 넘는 종목이 오히려 올해 하락 전환됐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지만 평균 종목은 떨어진 겁니다. 소수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만 폭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8,800에 환호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화려한 수치 뒤에 외국 자본 이탈과 사모펀드 약탈이라는 출혈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세대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수가 아닌 자기 자산을 보십시오. 코스피 8,800에 환호하시기 전에 본인이 가진 종목 수익률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지만 평균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오를 때 같이 못 오른 종목이라면
이미 외국인이 떠난 종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환율 1,500원대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노후 의료비, 이 모든 게 1,500원대 환율에 맞춰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해외 펀드나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환율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MBK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도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인수 후 점포나 자산을 줄이는 패턴이 보이는 기업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낸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시민으로서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내 노후가 그 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8,800은 분명 한국 시장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두 갈래의 조용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빠져나가며 환율을 17년 만에 1,530원까지 끌어올렸고, 안에서는 사모펀드가 LBO라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알맹이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같은 한국 경제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그 끝에 우리 통장과 우리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 지수가 아닌 내 자산을 보고 환율 1,500원대를 새로운 일상 기준으로 삼고 사모펀드와 국민연금의 흐름에 시민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 흐름을 아는 사람만이 출혈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는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모펀드가 인수당한 기업의 빚을 떠넘기는 방식을 말씀드렸죠. 이거 영어로 부르는 약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끌어와 인수하고 그 빚을 인수당한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 이걸 부르는 영어 약자는 무엇일까요? 1번 IPO, 2번 M&A, 3번 LBO, 4번 ETF. 잠깐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영상 안에 이미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 LBO입니다. 레버리지 바이아웃의 약자죠. 그런데 이 LBO 방식에는 더 재미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선 이런 사모펀드들을 한 가지 단어로 부릅니다. 문 앞에 야만인들, 영어로는 Barbarians at the Gate라고 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1989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최대 식품담배 회사였던 RJR, 나비스코를 한 사모펀드가 약 3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LBO로 인수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한 기자가 이걸 책으로 쓰면서 제목을 문 앞의 야만인들이라 붙였습니다. 거대한 회사가 사모펀드의 약탈에 휩쓸려 무너지는 모습이 마치 야만인의 침입처럼 보였다는 의미였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때부터 LBO를 무리하게 쓰는 사모펀드를 가리켜 야만인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에선 그 야만인이 우리 마트 문 앞에 와 있는 셈이죠. 여러분은 답을 맞히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